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 속에 내년 인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혜동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공갈 명예훼손 혐의인데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사쿠라 논란으로 불거진 민주당 내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김민석 의원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김 의원을 향한 역풍도 부는 모양새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두문불출한 김 대표가 이르면 오늘 대표직 사퇴 등 거취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낮아지면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슬기 기자입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3.7%, 10월 3.2%보다 낮아진 수치로 3%를 기록한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수치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4% 낮아진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의료비 물가가 내려간 것도 물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주거비 물가는 6.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값을 제외한 근원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4% 오르는 데 그쳐 10월과 같았습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 통계도 잇따르면서 13일까지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준이 이르면 내년 5월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을 공습을 퍼붓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가자지구가 지상의 지옥이 됐다면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거리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곳곳에 무너진 건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일상은 한순간에 파괴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가자지구 남쪽 끝 이집트와 가장 가까운 라파에 이스라엘 공습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에만 피난민 수만 명이 몰려든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숨어있는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 식수 공급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현재까지 최소 18,2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지상의 지옥이 된 가자지구에서 당장 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tremely precarious. I mean, it's on the verge of well beyond breakdown.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강경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사쿠라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역풍은 되려 김 의원을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또다시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흔드냐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철새 정치인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서 18년 만에야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철새,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운동권 세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586 청산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며 과거 자신의 선택을 비판했다면 그보다 100배 더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의 첫 주자로 나를 밟고 총선에서 승리해달라며 백의종군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삼선의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친윤, 중진, 당 지도부 희생 요구에 응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순간부터 불출마를 포함해 모든 걸 각오했다며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런 희생이 당과 나라를 살린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죽어가던 혁신 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이 당 주류 중에서 기득권 포기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적 쇄신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며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이르면 오늘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발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변중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도, 의원회관 의원실에도, 서울 자택에도 김기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당 지도부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도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기에 앞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대표의 결단 시기도 앞당겨지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한 본인에 대한 이 향후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들이 지금 따라야 되는 거지 이거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거나 사직생은 구성원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대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도 취소했는데 정책 논의보다 김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이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이 사쿠라라는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비명계도 반격에 나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 계파 갈등 한층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비명계의 이 반발에도 김민석 의원 물러나지 않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다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양측 간에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철새, 뭐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들으셨습니다. 김민석 의원 또다시 사쿠라라는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글쎄 이제 표현도 문제고 자격도 있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밖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비명계가 말려들면 안 된다. 특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잘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저분이 저 말이 부적절하다는 거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테고 86 청산론이 다시금 짚혀질 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정국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떨어지는 어떤 사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발언은 사실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명과 친명 간의 이 공방이 격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운운이거나 또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명계 당원들도 결집하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현재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이 개파 갈등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 자체가 제가 얼핏 보면 이제 권력구도 개편 문제까지 들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당의 개파 간의 싸움으로 끌어내리는 데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명으로서 개파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당내에서 이런 뭐 험한 말 그리고 뭐 사쿠라라는 말이 군부 독재 시절에나 썼던 얘기 단어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라서 정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 저는 참 어찌 됐건 간에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낙연 대표가 뭐 신당에 대한 어떤 뉘앙스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먼저 앞에서는 당이 혁신이 되고 당이 바로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지금의 어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은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지금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초선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민석 의원 초선 아니시잖아요. 네네. 15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중간에 시신정은 있지만 계속 정치권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진이세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이제 본인의 공천과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제 86세대 정치인이죠. 이 사쿠라 발언 논란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86 그 퇴진론, 이제 청산론 이게 대체점화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맞죠. 네. 그런데 당에서 사실 청산이 되려면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청산론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저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퇴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도 또 보면 정치 행보를 계속 하시는 거고요. 이철희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청산론이라는 단어가 되든 아니면 역할론이 되든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역할하겠다, 길을 비켜주는 역할하겠다. 그러니까 예. 자발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거죠. 어떤 요소가 되든 사실은 86국들이 주위에서 밀려나는 건 맞아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저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86그룹에 대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전에 운동권에 했던 그 다른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거나 언행하는 것은 다 맞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앞길을 위해서 국가의 앞길을 위해서 뭔가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 86그룹의 가만히 언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리키려 듭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은 이제 타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그렇고 뭐 조국 전 다 모두 다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뭔가 좀 입지를 굳으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86세대를 386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686이 됐습니다. 예.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을 하나의 세대라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대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덧 민주당이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 진영보다 더 그 경직성이 더 심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밑에 세대들이 더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한 번 더 하겠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우리만큼 더 잘 싸울 사람은 없다. 민주화 세대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정말 본인을 정말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어떤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2024년, 2030년을 향해서 가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대 교체에 대한 화두가 크게 불거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혁신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등이 뭐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뭐 더 못하고 있어가지고 더 못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안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절대 저는 내년 총선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대다수 국민은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 운동권 분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아직까지도 정치권에 공치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이제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이런 분석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이재명 현 대표는 당이 분당이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당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은 당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여기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됐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이용해서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사면서 됐단 말이에요. 네네. 개의치 않고. 근데 지금도 보면 비명계를 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포용의 진정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당의 도덕성 확립과 민주주의 확보 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명칭을 그 개딸 창시자가 이걸 그냥 당원으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새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스며드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분당을 각오하고서라도 당대표직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8일 날에 이제 기리위의 김대중 시사회 때는 일단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뭐 그날 뭐 구체적인 워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인사라도 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당원들에게는 또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이제 어떤 이낙연 대표의 워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소위 삼총리 연대설에 있는 김부겸 총리,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대 같은 거 없다. 일단은 뭐 통합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날 뭐 어떤 사진 기자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가셔서 따로 차담을 하시더라도 비공개 차담을 하시더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게 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장 의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그래서 남의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 위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예. 대통령과 상의는 혹시 안 했어요? 자, 그 전까지 나는 하고픈 말 다 하고 산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92대 이 버스 동원에 새 과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글쎄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동원할 때부터도 이미 본인은 불출마라는 카드를 써야 되겠다, 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지 않는 한 사실은 총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본인의 자진해서 하는 결단으로 어쨌든 이걸 승화시켜서 예. 정치적 행위를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본인은. 그래서 그때 서울은 안 가겠다라고 본인이 서울 안 가고 불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향후 행보는 부산시장 출마다. 이 정도의 로드맵은 짜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이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인지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그 시기에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역할이 극대화됐죠. 네네. 그리고 본인의 희생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끔 어찌 보면 포장이 된 상황이고 또 그 결단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본인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지금 확실한 희생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향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더 희생하고 보상받지 마라.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 요구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희생은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크기로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희생이 적절한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쇄신이 이어지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희생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당연히 이 정권을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는데 본인이 가장 큰 공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어찌 보면 인사 조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보이지 않게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다들 윤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을 장제원 의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은 이 정부가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동안 정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물론 국민의힘 여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책임져야 될 인물이 저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본인이 못한 거예요. 본인이 권력이 있었을 때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볼 때 그냥 0이에요. 이 꼴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어떤 추후에 이어지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만한 어떤 불출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자체로는 그냥 0이다. 만약 장제원 의원이 그대로 출마를 했다. 그럼 마이너스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실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 당선에 공을 한 것이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공을 하거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나서 요직을 거쳤다는 모르는데 이번의 경우는 인수위 비서실장 이외에는 다 안 했어요. 행정부도 맡지 않고 당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인가요? 그때 친이계라고 받아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나 당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본인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당선에 기여했는데 또 내가 피해를 받아 이런 억울함에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결단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저런 총선 불출마는 희생이라는 건 맞다. 이 희생의 결과가 어떤 총선의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2인자가면 2인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니 근데 대통령 측근으로서 어디 참모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그 대통령의 지지율 낮은 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사실 정치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김장연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쓸 카드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 아니 불출마는 그냥 장재원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불출마 카드만으로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시고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든지 뭐 공관위를 최대한 빨리 띄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진짜 그 간밤에 여러 뭐 커뮤니티나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도 지금 나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퇴 카드 외에는 대표직 사퇴 카드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표적 사퇴 카드 이외에는 별다른 상황이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그러면 사퇴 말고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그 지도부가 아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죠. 그런 상황에서 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뭔가 결단을 보여줘야지만 당의 지도부로서 국민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혁신이죠. 뭐 변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불출마보다는 당대표 사퇴로 아마 대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도 사실 큰 지도부로서 이제 선거에 진 책임은 있지만 언행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 현재 지지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당을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지금의 희생을 통해서 불확실한 보상을 받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상의 여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 울산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사퇴하고 울산 출마하는 저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본인의 행보, 계획 행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출마까지 요구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뭐 사퇴를 하고 난다면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그러면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어떤 선거를 이끌 만한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앞에서 우리가 알려질 만한 인물이 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벌써 한 두어 달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될 단계가 혁신이라는 어찌 보면 시간 끌기의 혁신을 지내오면서 그게 오히려 김기현 대표에게 자충수가 돼버렸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아니 시간은 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본인의 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어려운 상황에 더 처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이슈가 그쪽으로 흡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텐데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향후 정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들의 희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뉴한 위원장, 김기현,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서 희생을 요구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한홍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원조 7년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권성동 의원이 뭐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그럼 강릉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릉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험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실상 험지인데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50%를 득표해가지고 복당을 하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력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앞날을 위해서 불출마를 통해서 당의 전체적 지지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강릉을 사수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느냐 여부는 아마 지도부의 고민 끝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국민의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 권성동 의원한테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원내대표 작년에 물러나신 이후로 크게 뭐 하신 게 없으세요. 근데 왜 책임을 지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권성동 의원 입장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아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권에 실망한 부울경 이 표심 잡기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가서 하는 것까지 그러면 일단 부울경 잡겠다 이런 상황입니까? 부울경 상황을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뭐 계속 전국을 돌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금 최고위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엑스포 실패, 유치 실패 이후에 어떤 부산 민심 또 그걸 달래러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떡볶이 먹방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가서 그러면 여당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어떤 조기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협조를 하겠다라는 부분, 부산의 어떤 뭐 발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요. 특히나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부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짚으러 가신 거기 때문에 저는 부산 민심을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부산에 가는 행동,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산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흔들 수 있다. 근데 흔들 수 있는 그 사안 자체를 잘못 골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강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TF를 구성해가지고 엑스포 한번 유치해보자라고 열심히 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칭찬을 못 받아도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고소하다라는 취지의 이런 뉘앙스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가서 어떻게 빌 겁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낙연 대표가 2021년도에 가셔가지고 2030 엑스포 때 이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해온 분들이 지금에 와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 그 범위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제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다음 달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있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두려우니 재판을 서둘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다음 달 정식 재판에 돌입합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증인이었던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범인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본인과 가족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재판을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이 바뀌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씨 측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따로 분리해 종결할 방침입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 위협을 느낀다 해서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범 김 씨요. 이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 성남시장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지금 수행 비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남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현 대표 옛날 전 성남시장과의 업무적 관련성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던 과정에 지금 본인들이 제출한 그 변호인 의견서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형 트럭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다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처벌에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 사람한테 폭행, 협박, 살인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교통사고 이후에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재판부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범인 김 씨가 재판부에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 그 공범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개인적 감정일 텐데요. 예. 지금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조차도 네네. 단순히 양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음모론이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져오게 그런 식의 언론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편승해서 이 공범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보면 2018년도 경기도시장 그 선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이 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에 예. 대해서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누명을 썼다라는 표현, 억울하다는 표현이 과연 사실의 적시냐 이게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고 예. 하더라도 이게 위증죄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체도 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그냥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단순 사고라 했지만 이분이 느끼고 있겠다는 때문에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네. 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좀 빨리 좀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재판해달라 이건 요구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뿐만 아니고 그 이른바 법인카드를 그 고소한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법인카드 그 이재명 대표와 그 부부의 어떤 그 경기지사 때의 법인카드 유용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 이후에 본인이 사회 생활을 못해서 네네. 그냥 그 일반 주거지에도 지금 있지 못해서 여관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또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네.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성만 성범죄에 있어서의 2차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언을 해서 나가기 싫은데 계속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전화를 하고 위증과 또 증언을 출석을 지금 교사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에 나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판해서 선서하고 증언하기로 한 그날도 본인이 재판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증언해달라고 했다는 게 녹취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본인은 지금 자백하면서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대장동 뭐 또 성남 FC 관련 사건의 그 사건을 이재명 대표 측에는 병합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재판부가 이거는 성격이 다르고 또 공범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리해서만 하는 것이 맞다. 한마디로 재판부 자체도 이 사건은 별도로 해서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하면 금방 재판이 그 변론 종결이 되고 네.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도 증거 관계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했던 변호인을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와서 변호인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에 대한 적절한 재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김 씨 측 이제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을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이 김 씨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네. 김 씨에게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뭐냐면 김인섭 씨의 그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라는 인섭 씨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측근인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예. 그 주거지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라든가 통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건으로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또 인지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예. 무죄를 주장한다는 법리적 주장에다가 또 사실적 주장 그리고 증거 능력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지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일도 만무하고요. 예. 이것은 정당한 재판 과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제 바꿔서 다시 하니까 이제 지연 얘기가 나오는 예. 거고 지금 보면 이제 녹취 증거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위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1심이 나온 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통신이 다 있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녹취 그를 증거로 가지고 오는 자체에서 예.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했고 지금 예. 그 위증했다는 사실도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는 증거에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리적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 평가만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4월 전에까지는 충분히 하죠. 일찍 다만 있다. 다만 하나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의 인사이동을 통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 중반까지도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유 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검은 외투 차림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유 씨 측 변호인단 교체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유 씨는 18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등 이외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 기록량이 많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 재판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혜동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공갈 명예훼손 혐의인데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후배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혜동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혐의는 김하성 선수에 대한 공갈, 명예훼손 등입니다. 둘 사이 시비가 벌어진 시기는 2021년 2월. 김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임 씨는 그곳에서 김 선수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낼 무렵 당시 김하성이 제 지인 쪽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김 선수 측은 이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어제 참고인 한 명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야구 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당시 술자리에 있던 선수 1명을 포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소환해 폭행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전직 야구 선수죠. 임혜동 씨.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네,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 기자, 왜 출국 금지가 된 겁니까? 네, 현재 임 씨는 미국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공갈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대로 폭행 합의금을 받고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김 선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네. 경찰은 최근 동료 야구 선수들과 김 선수의 에이전트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임 씨 주장대로 김 선수의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합의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요. 조만간 임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네,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번 논란은 김하성 선수가 지난달 경찰에 자신의 매니저이자 후배 선수였던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문제가 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2월 벌어졌는데요. 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선수와 임 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다툼 끝에 두 사람은 결국 합의서를 쓰게 됐는데요. 예. 김 선수 측에 따르면 두 번에 걸쳐 합의금 4억 원을 임 씨에게 건넸는데 임 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좀 깊은 관계로 알려졌는데 어쩌다 이제 합의금 뭐 2억에 네. 2억에 4억을 어떻게 주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과거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네. 임 씨는 짧은 선수 생활을 마친 뒤 김 선수의 매니저를 할 만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이후 김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혜를 받고 메이저리거 진출을 앞둔 시점 갖은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점을 노린 임 씨가 아직은 군인 신분이었던 김 선수에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다는 게 김 씨 측의 설명입니다. 네. 김 선수는 당시 군면제가 취소되면 미국 진출이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워서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김 선수는 이제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 씨는 아예 다른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임 씨는 오히려 그동안 김 선수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그냥 저를 폭행하고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나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임 씨는 평소 김 선수가 자기 기분이나 네. 술자리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때렸다고 말했고 예. 또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까지 당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또 임 씨는 합의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김 선수에게 연락을 해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 폭행 합의를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김 선수가 지키지 않아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김 선수 측은 임 씨의 허위 사실 유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술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경찰은 2021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야구 선수 A 씨를 지난 네.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간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 서로 화해를 하고 이튿날 미국으로 함께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임 씨가 먼저 김 선수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 사실이 유출될 경우 임 씨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임 씨 주장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진실 공방이 좀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된 임 씨를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예. 두 사람이 지금까지 엇갈린 주장을 하는 만큼 예. 대질 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정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도 줄고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해마다 영하의 추위 속 얼음물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난히 겨울이 긴 나라인데요. 러시아인들의 건강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얼음물에서 하는 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조기축구회가 있듯이 러시아에는 지역마다 얼음 수영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 35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얼음 수영장을 찾은 사람들은 추위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영하 35도의 추위에 섣불리 도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얼음물 수영을 러시아 사람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얼음을 깨고 얼음물 수영을 하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뿐만이 아닌데요. 중국의 수영 동호인들도 겨울 수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중국 라오닝성 선양인데요. 수영복 차림의 두 남성이 이들의 겨울 수영장으로 변신할 장소에서 얼음을 치우고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유유히 수영합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갔다 나오면 순환계통이 활발히 돌아가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사진 속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추위에 지지 않는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터라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2.8도, 영주 영하 1.2도, 태백 영하 2.8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빠르게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 14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겨울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며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